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9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 상승하면서 양증시 오늘도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2,4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7억 매도하면서 오늘도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5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220억을 매수하면서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연일 매수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락폭에 대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하락에 대한 이 추세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었고요. 그 관세 정책이 한 발 조금씩 물러나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속도 조절일 뿐이지 그 전체 관세가 폐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원인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지만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매도를 하였고요. 이틀 정도 해서 또 1조 가까이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매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매도가 집중되었고요. 특히나 지금 주목되는 것은 관세 정책이 조금 지연되고 관세 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그 반대로 이제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우리나라 증시를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방어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이 방어에 대한 목표 금액이 확실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을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 투자는 또 단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썩 이 수급적으로 보았을 때는 장기적인 상승을 위한 좋은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 정도 수준의 반등을 했고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반등폭이 컸고요. 특히 최근에 코스닥에 관련 이 테마들이 바이오들이 조금 힘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코스닥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 크게 하지 않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랜만에 연기금 투자자와 투신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뭔가 찝찝한 느낌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운 나스닥도 상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스닥도 2% 가까이 올라갔고요. 니케이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자, 나스닥은 확실히 큰 하락 이후에 그 하락폭을 꽤나 메워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완벽하게 추세 전환을 위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21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나스닥의 추세 전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상승 이후에 하락폭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2022년 수준의 유사한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마냥 급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하락폭을 메꿔주면서 서서히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하락폭에 대한 만회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V자로 나스닥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 고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굳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상승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도 없어질 겁니다. 오히려 하락에 대한 폭이 깊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스닥이 12%가 올라가고 조정을 좀 받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나스닥이 다시 2만 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차익 실현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진입을 장기로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방망이를 잡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스닥과 항상 같이 지금 움직이는 이 종목이 있죠. 니케이고요. 일본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와 상당히 연관 있게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본의 자금과 그 다음에 미국의 자금이 뭔가 지금 주체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하락에 대한 이유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엔화,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도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하락폭이 큰 상황이고요. 42,000포인트까지 단기 상승을 찍고 이전에도 쭉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쭉 이제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장에 대한 상승 부담감이 이제 좀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전처럼 드라마틱하게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좀 일단락되지 않았나. 조금은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변동성 있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율 시장은 1421원으로 우리나라 원달러가 상당히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환율의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1480원, 9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또 한 3일 만에 14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420원대는 이 2025년 전, 2024년 말에나 찍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원달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달러 지수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달러 지수를 잠깐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99.2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1년으로 따진다면 110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지금 99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10%가 떨어졌다라고 봐도 되고요. 달러 지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10%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달러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급락을 하니 다른 이 국가들의 환율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달러가 약해지면서 나타난 것이 엔화 강세입니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또 여겨지기 때문에 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에 대한 그런 상대적인 강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강해진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면 생각나는 게 아까 뭐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이전에는 엔화가 강세가 되더라도 크게 지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되면 뭐가 문제냐? 일본이 지금 금리를 꽤나 이제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1.3%입니다.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보았을 때 거의 0.8, 그리고 5년으로 치면은 이 2021년에는 거의 0%대에서 1.3%대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의 이런 이자율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부담스러운데 그 부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 많은 부채가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이제 미국에 투자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미국의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게, 아니 일본이 아니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급등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이라고도 하고 일본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이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아닐까.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의 채권에 대한 매도가 급격하게 나타났고요. 10년물 이 국채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지금 미국의 증시가 아니라 일본의 증시도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아주 장기적으로 0%대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서야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금이 회수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필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에 지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서야 뭐 모든 자산이 정리가 되진 않겠지만 그런 이 명분을 지금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이 트럼프 정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표대로 이 국채에 대한 가격과 그 다음에 이 환율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간에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안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4%대고요. 1년치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채에 대해서 신규 발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4.4%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트럼프의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지금 채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트럼프가 이전처럼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지금 관세를 미룬 것도 이 채권에 대한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는 바는 다르게 반대로 국채 금리가 치솟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한 수 미뤘습니다. 근데 관세를 미뤘더니 오히려 국채 금리가 이전처럼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 점이 상당히 트럼프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은 이러한 약점을 알고 미국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14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거기에 중국이 추가로 해서 124%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오늘 히토류 수출까지 통제를 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국의 보복 카드가 오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서 이제 중국 내에 사용될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도록 또 견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계속해서 중국이 미국을 툭툭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번 주말에도 딱히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미국 국채 금리가 여전히 4.4%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게 또 한번 90%, 200%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게 올라갈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오히려 단기간에는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관세를 아주 크게 아주 급변하게 적용하지 못하겠지만 뭔가 시장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또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히토류 통제와 이런 것들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의 이 정책, 자존심은 지켜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는 극단적으로 가자니 이 국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킬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사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 저 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세 정책을 물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무릅쓰고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도 문제고 지금 이게 떨어져도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수 선물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뭐 기사가 났다가 또 그 반도체 품목은 다르게 또 그 다른 품목에다 적용해서 품목 관세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대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계속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금값이 5년치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골드만삭스도 올해 금값이 3,7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시장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락을 하다가 반등을 좀 했고요. 5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이 국채 금리와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연동이 될 건가. 지금 트럼프는 분명히 이 숫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도 보였고요. 중국은 그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단기간에 협상이 될지 아닐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음을 계속 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도 하겠지만 이전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장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부채가 쌓일 대로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도 아직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저런 관세 정책이 국채 금리의 상승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지금 터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식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계속 확보해 두고 섣불리 반등장에서 투입하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주체는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워낙 오랫동안 매수를 해왔고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5.5조 원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폭락장에서의 소방수 역할을 했지만 정말 폭락장이 여기서 끝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잘못해서 국채금리가 발작을 일으켜서 폭락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서 또 폭락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변수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때 새로운 폭락장이 왔을 때 국민연금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치를 13%로 잡았는데요. 이미 12.7%로 올해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목표치를 많이 채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았고요. 이번 주 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0원 하락했고요. 0.2% 떨어져서 23,3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코스피 강세를 보였는데도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이전에 이틀 정도 반등을 크게 하고 나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이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이 첫 번째는 코스피에 대한 상승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큰 이유 없이 옵션 만기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유 없이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은 이전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만기 때 보였던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이후에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뭐 특별하게 큰 하락은 없었고요. 장중에 좀 하락폭을 키우는 듯 하면서 반등을 시켰는데 딱히 오늘은 뭐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래량은 300만 주로 더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번 주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 때 집중 매수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렇게 매도로 전환하면서 줄곧 매도를 이어가는 이전에 보였던 그 패턴과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의 그 투자자 주체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입니다. 이전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점이 제가 지금 찝찝해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래 보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급락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적이 잘 없었는데요. 이전에 한 번은 있었죠. 4월달 장에서 이제 한번 쭉 떨어졌다가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리고 AI에 대한 그런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한참 이제 테마들이 힘을 받을 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AI에 대한 테마가 조금 시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유는 이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크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반등 없이 지금 3만 원에서 2만 원대까지 거의 30%가량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이번에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도 한 번에 제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전에 보였던 항상 이 쌍바닥을 다지는 그 패턴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이 패턴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켜봤었고요. 그 몇 년 동안의 데이터가 지금 이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바닥을 두 번 다지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강했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고, 특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 시장의 국채 금리에 부담감을 가져서 일부 후퇴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또 급변할 수 있어서 지금은 더더욱 상승에 대한 베팅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종목에 대한 영향보다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사실상 제가 지금 이 리뷰하는 이 부분, 이전, 그죠? 한 17분 정도, 증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리는 그 부분을 먼저 시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리뷰보다도 시장에 대한 리뷰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주가 상승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사전에 잡아내고, 그것을 최대한 확률적으로 우리 자산을 지키는데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 거센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수익을 노리려는 그런 상황을 저는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94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13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 매수했던 부분을 옵션 만기 이후부터 또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투신이 또 대부분의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신 투자자가 단기간에 매수로 들어와 주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세는 작지만 그래도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 대비해서는 확실히 매수세가 크지 않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많이 비중을 늘릴 때와 다르게 조금 최근에는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 주어야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활용한 주가에 대한 상승 하락을 반복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기관 투자자가 이제 턴을 받아서 좀 힘을 주어야 되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수세가 지지부진하다면 좀 거래량이 없는 채로 계속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1%, 2%씩 또 한 달 내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전에 그런 패턴을 많이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만기가 되면 바짝 올랐다가 또 쭉 떨어졌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시장이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57,000주로 크게 없었고요. 오히려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지금 많이 상환되고 있고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다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되고부터는 특별하게 지금 늘어나지 않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십만 주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을 때 상환을 대부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 대차 잔고입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50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차 잔고는 체결이 지금 35만 주, 상환이 22만 주 되어서 체결이 또 조금 늘었고요. 3,280만 주로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예비 공매도로 활용될 수 있는 그 잔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잔고가 쌓이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 확실히 공매도를 많이 활용했던 종목 중에 하나여서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신한증권과 모건스탠리 위주로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종목 상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인 추적 물량이 93만 주 매도 정도로 잡혔고 지분은 조금 더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확인했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는데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은 한국의 민감국가 조치가 결국에는 15일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한미 협력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은 한 달 전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제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완벽한 합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죠. 15일부터 지금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서야 우리가 피해는 보지 않겠지만 이게 좀 장기화가 되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정된다라고 해서 당장 뭐 미국의 원전 사업이 지금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추가 뭐 같이 공동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지 않죠. 우리가 이 민간 국가라는 것이 동맹국이 포함된다는 것이 그만큼 또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민간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 그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미국의 의도가 좀 어떤 의도인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간국가 지정을 활용해서 또 한번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 종목들에 또 타격을 주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발효가 되고요. 저게 쉽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계속해서 베트남 원전 시장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전 주도의 팀코리아가 베트남에 12조 원의 원전 수주가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금 베트남에 방문을 해서 에너지 쪽에 지금 협력 MOU를 체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멈춰있던 원전 사업이 지금 재개가 되는데 닌투원 1, 닌투원 2, 중부 원전 이렇게 3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닌투원 1과 닌투원 2는 지금 일본과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중부 원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부 원전은 베트남 쪽에서 재개를 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가 지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해도 저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추세를 보면 최근에 원전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요. 그리고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을 이제 새롭게 수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 추가 원전에 대한 건설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정부가 작년 말에 원전 재추진을 선언한 이후 사업 재개 승인한 프로젝트는 닌투원 1이고 중부 원전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안이 나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보았던 이 일본에 대한 이 사업은 사실 오래전에 지정되었던 거고요. 일본에 대한 원전 사업이 지금
후쿠시마 이후로 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베트남 닌투원2를 다시 일본에게 맡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디로 갈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요. 닌투원 1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로사톰은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되었었지만 아직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협상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닌투원 1, 2도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이 베트남 시장도 지금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베트남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쪽에 관심을 되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시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시아 사업권은 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무관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과 한전이 좀 아시아 시장에서 잘 노려서 또 수주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현대건설이 지금 핀란드와 슬로베니아 쪽에 신규 원전 사업 진출 교두보 마련을 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서 북유럽, 그 다음에 동유럽 쪽에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싹쓸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업무 착수 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우선 협상자는 아니죠. 그래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격을 얻었고, 거기에 대한 수주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만큼 지금 확실히 현대건설이 큰 힘을 얻었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좋지 않아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반감도 이 유럽 쪽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이제 프로젝트를 좀 많이 수주하면 우리나라 K원전에 대한 위상도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컨소시엄을 짜서 들어갔지만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또 기자재를 우리나라에게 제작을 맡길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로 그 기자재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 1차분도 지금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계약 소식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 그런 소식이 들려와 준다면 하락에 대한 이 하락분을 확실히 메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런 상황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미국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SMR에 대한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고요. 농축 우라늄을 이제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에 지원을 하면서 이제 연료 공급을 조기에 해서 차질없게 SMR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원전 에너지와 SMR 에너지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에 대한 에너지 시장이 커진다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왔는데요. 근데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강점보다도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더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장 리스크에는 트럼프라는 변칙적인 그런 미국의 대통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시장의 부채라는 변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저울질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장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 에너지 시장의 축소로 다가오게 된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도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우려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시장에 대한 근본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리스크가 축소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사실 다른 종목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사실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코스피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도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고요. 그러고 달러에 대한 지수가 급락을 한다는 것은 엔화에 대한 강세와 또 맞물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그런 시장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반등이 있더라도 지금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미국에 대한 부채가 압박이 오면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